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천선을 눈앞에 두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2.71포인트 오른 999.1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0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등락을 거듭하며 한때 1009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엿새째 상승하면서 25원이나 급등한 1467원 8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98년 4월 6일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요. 장중한 때 1495원까지 치솟으면서 1500선 턱 밑까지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미국의 9월 주택 판매량이 반짝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자 근본 원인으로 꼽혔었죠. 미국의 주택 경기 침체가 조금씩 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전월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도 전월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0.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택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량도 39만 4천 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네, 이 모든 재활한 게 아무래도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자꾸 돌아야지 가격도 좀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자,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거래량이 먼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경기가 드디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 바닥을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9월 한 달간의 주택 판매량으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10월 이후 주택 경기가 아직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세는 진정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9월 주택 지표를 반짝 상승으로 보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9월 신규 주택 판매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9.1%가 떨어졌고요. 기존 주택 판매 평균 가격도 9% 떨어져서 2004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도시 29세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에 발표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16.6% 하락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도 역시 주택 경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언제쯤 미국과 영국 등등의 이게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일 텐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주택 경기 침체는 선진국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난해 주택 경기가 정점에 달했던 영국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는 영국의 주택가격이 내년 말까지 지금보다 2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주택가격 하락의 여파로 250만 채 정도의 주택이 매입할 때 가격보다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깡통주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오는 2010년까지 미국의 주택가격이 대공황 이후 최대인 40%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의 시기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인데요. 따라서 주택 경기는 결국 실물 경제 회복에 달린 셈입니다. 네. 우리 국내 집값도 지금 상당 부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선진국들의 어떤 주택가격 동향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정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감원과 감산 등으로 상당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 쌍용차가 국내 차 완성차 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전환 배치와 유급휴직을 채택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산업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심희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쌍용차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다고요? 네, 쌍용차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직원의 전환 배치에 합의했습니다. 전환 배치 과정에서 350명 가량의 정규 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신분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요. 즉 강제적인 인원 정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거죠. 네. 자, 쌍용차가 국내 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 관리직에 대해서도 안식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들리던데요. 자,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쌍용차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일반 관리직에도 유급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임금의 70%만 지급하고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가량 휴직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급휴직은 1998년 외환위기 때 현대차와 아시아자동차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정확히 10년 만입니다. 네. 자, 이 같은 전환 배치와 유급휴직을 하게 된 배경이라면 물론 그동안 이제 경영 상황이 쌍용차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이제 상하이차로 인수되면서 뭐 시장 점유율이다, 이익률이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몰린 때문일 텐데요. 네. 자, 그 배경들을 정확하게 짚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른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에도 감원과 감사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특히 스포츠용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하는 SUV 같은 대형차 수요가 줄면서 이 SUV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쌍용차가 내수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시작된 국내외 경영 상황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위적인 구조 조정보다는 노사가 합심해서 상생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쌍용차에서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 이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타 업체에서는 어떤 그 대책들을 갖고 있나요? 여전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 감소가 언제쯤 해소될지 모르고 미국발 금융 위기가 또 언제 안정을 되찾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쌍용차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공장 생산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원과 감산의 위험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심희정 기자와 지금까지 쌍용차의 어떤 대책 마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역시 증시가 물론 큰 폭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큰데요. 자, 오늘 하루 경제 지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죠. 네, 경제 지표를 살펴보니까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999포인트까지 올라간 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네요. 1000포인트를 터갑해 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1000포인트 상승 좀 하고 넘어서서 이제 뭐 1200, 1300까지 쭉쭉 좀 올라가 줬으면 합니다. 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최인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 해만 20조 원이 지출됐습니다. 1인당 원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에 육박하는 셈인데요. 특히 입시 보수학원 등 학원비의 비중이 사교육비의 60%에 달 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결국 학원비를 잡아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네. 요즘 가뜩이나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제 살림살이가 빠듯할 텐데 이 교육비도 함께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부의 학원기 경감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원의 학원비가 내년 6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업비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보충 수업비나 교재비 항목 등을 추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 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학원들이 공개한 학원비와 지급되는 학원비가 차이가 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오는 11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이런 조치를 위반한 학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11월까지 민간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서울시와 광역시, 도청 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 전국 500여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액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최인철 기자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모처럼 좀 환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증권부를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네,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며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 하락 영향으로 장 초반 901포인트까지 급락했던 증시는 연기금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증시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반등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아시아 증시의 동반 반등으로 상승 탄력을 받은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1012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2포인트 오른 999포인트로 마감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올라 272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제 유가 증권 시장에서만 5천억 원을 넘게 사들이며 증시 급락을 막았던 연기금은 오늘도 1,6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연기금 이외에도 은행, 보험사 등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세하며 지수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가 모처럼 동반 상승한 것도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열흘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세를 지속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기금 매수가 우리 증시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인데요. 자,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거에도 분명히 그 여러 개는 한계가 있을 텐데 과연 언제까지 매수가 계속될까요? 연기금은 지난 9월 초부터 매수 기조를 유지해오며 이 기간 동안 총 5조 2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만도 2조 원을 주식 매수에 투입했습니다. 특히 폭락세가 이어진 지난 22일부터는 장 막판에 매수를 집중하며 지수 방어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연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측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증시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며 주가 하락 시 추가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기금 매수가 몰린 종목들의 반등세가 상승세가 컸을 것 같은데요. 자, 주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습니까? 예, 철강, 조선, 기계, 증권주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만 자금이 몰렸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비교적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유입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대우조선해양, STX조선이 상승하는 등 조선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LG디스플레이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등 IT주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낙폭 과대 인식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24원 오른 1,467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자사분기 실적 호전 기대로 기아자동차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현대자동차도 12%가 올랐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동양제철화학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디포 신소재가 9.6% 올라 열흘 만에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정리해서 들어봤고요. 센 경제현장 잠시 후에 뉴스 단신으로 이어갑니다.
중대형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은평 뉴타운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들이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판교 신도시 중대형도 2011년 5월부터 아파트를 팔 수 있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10만 원으로 지난해 16만 원보다 38% 떨어질 전망입니다. 대형마트는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재료 공급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 12개 업종을 시작할 때 7만 원에서 30만 원의 금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BB&T, 캐피털원 파이낸셜 등 16개 미국 은행이 330억 달러 이상의 정보 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간의 합병 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김경수 사장을 모시고 자세한 오늘의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들이나 업종들에 관한 그런 전망도 함께 전문적인 분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 차장님,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물론 천선을 종가 기준으로는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래간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보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네. 예, 역시 밤사이 미국 다우지수는 장중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보이다가 네. 장 막판 2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여기에 편승하면서 시가가 3% 넘게 약 30포인트 내림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주 대부분이 종목들 약세를 나타내면서 장 시작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한 종목 수가 모두 무려 160여 개 달하는 등 한때 901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900선을 위협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장 초반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도로 하락장을 주도했고요. 여기에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도 매도에 동참을 보였고, 프로그램 또한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순매도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1조 3천억 가량 정도 매수를 보인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네, 매도폭을 크게 완화했던 외국인들이
그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수세가 대거 몰리면서 하이닉스가 상한까지 오르는 등 그 LG전자라든가 그 현대차, 기아차 등 그 고환율에 따른 그 수혜주와 그다음에 낙폭이 과다한 종목 그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그 조선, 철강 등 그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오히려 급등세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처럼 그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압축을 해봤었는데요. 우선 말씀드릴 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그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뭐 5,300억에서 오늘도 1,600억 정도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걸로 보였고요. 또한 그 금일 저녁에 그 미국 FOMC 회의에서의 그 금리 인하 및 그 유동성 공급 등의 자금 시장 경색 완화 조치가 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거기에 그 선반영의 일부분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세 번째가 그 일본 증시가 그 상승세로 전환한 데다가 그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이제 개선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2,80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3,100억 매수, 프로그램이 4,000억 매도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52포인트 그 급등한 999포인트로 1,000포인트로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장 종가가 이제 999포인트입니다. 이제 흡사 어렸을 때 그 만화로 봤던 은하철도 999가 확 생각이 나면서 그 어두운 증시를 뚫고 다니는 그 갑자기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농담을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이제 그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오늘 장이 분명히 오르긴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 오늘 아침장까지도 이제 전일에 뭐 9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고 지칠 대로 지친 개인들이 오늘 상당히 오늘 오전 아침장에 버티지 못하고 많이들 던졌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또 장 중반부터 이게 슬금슬금 오르더니 결국 오름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개인들의 좀 허탈한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좀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저는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개인들도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900포인트마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불안한 장세가 지금 또 계속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매도 쪽으로 계속 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때마침 오늘 많이 오르면서 개인들은 그 오름세에 조금 도태시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10월 1일부터 이제 지난주죠. 이제 10월 23일까지 개인들이 했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3조 4천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무려 4조 원어치 이상을 팔고 나갔거든요. 외국인들 이제 급락장 예상 이 정도에 사면은 오르겠지. 이 정도에 사면 그래도 수익은 나겠지. 근데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이제 워낙 급락장이 쭉 미끄러져 내리면서 개인들의 손실폭이 무척이나 커졌는데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이제 증시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급반등세를 어느 정도 함께 타고 올라간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천선을 회복할 것인가 안정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시장의 어떤 전망들을 좀 해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천선은 이제 의미가 일단 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역시 그 1000포인트 넘게 장중에 넘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1000포인트로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왕이면은 1000포인트 넘어서 끝났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금일 역시 그 장중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약 110포인트 정도가 움직이는 그런 걸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그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방향성을 찾기에는 좀 아직 좀 이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해외 증시 불안이 상존해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수급 상황은 좀 크게 개선이 됐지만은 그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는 점에서는 그 추격 매수는 좀 자제는 좀 하되 다만 그 전일 그 전체 거래량이 5억 4천만 주 거래됐었습니다. 올 들어서 최고점 거래량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역시 6억 주 훨씬 넘게 거래가 되면서 그 지수 900선을 갖다가 방어하려는 시도가 많이 엿보였었고요.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 0.7배에 달하는 그런 역사적인 저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 주식 보유 그 투자자라시라면은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내를 가지고 관망 아니면은 뭐 실적을 수반한 그런 낙폭 과대주로 저점 분할 매수 뭐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미국 증시가 그 계속 그 발표될 경제 지표라든가
그 GM을 포함한 그 자동차 회사들의 그 파산 가능성이라든지 각 기업의 그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어갖고 그 3분기 실적 그 시즌에 있어서는 증시에 그리 그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업종별로 살펴보자면은 여전히 그 금융시장 안정기대감의 수혜를 받는 금융주, 특히 그 증권주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금리 인하에 따른 건설주, 그다음에 실적을 수반한 그 낙폭 과대주와 금융위기에 좀 안전한 그 우량주 중심으로, 그 중소형주보다는 우량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분석과 또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연기금 등 이제 상당히 큰 자금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세로 받쳐주면서, 어쨌거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장의 상승세를 점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어떤 그 견해가 아닌가 싶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한 1100 아니면 뭐 한 1200선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돈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정부가 좀 밀어주겠지. 이런 생각에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둔 초단기 투자를 한번 염두에 두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뭐 살짝 담가봤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2, 3% 손해보고 얼른 나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저점 900선을 확인을 하고 일단 많이 반등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뭐 1200 정도 선까지는 바라보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보이고 그다음에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초단기 매매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보유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추격 매수를 하면서 그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행동은 아직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빠질 때 가격이 좀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뭐 주제 사실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도 똑같은 노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공조를 하면서 이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떤 하락세의 흐름이라든가 위기가 깊어지는 그 흐름 자체가 결코 진정된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해결된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시장의 이런 단기적인 반등 움직임이라든가 긍정적인 움직임에 너무 낙관론을 갖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모든 전문가들께서 거의 같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린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어떤 김경수 차장님이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변동사항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지요. 예, 그 일부 종목의 그 손절가에 근접함에 따라서 그 대한전선 종목을 갖다가 일단 손절매로 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세아베 스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손절가에 근접을 하면서 일단 20% 정도로 보유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여기에 네. 그 현대건설 종목을 갖다가 20% 신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자, NHN이 10%, 현대건설이 20%, 세아베스틸이 20%, 그리고 현금이 딱 절반인 50%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먼저 NHN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NHN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악재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매도세가 많이 완화되는, 오히려 그 매수를 보였던 적이 몇 번 있었고요. 네. 기관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4분기 실적은 지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3분기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고요. 때문에 그 지분법 손실이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고 있지만은 가격상으로 지금 현재 가격상으로 봐서는 좀 저평가 구간에 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NHN에 접근할 때는 어떤 목표가라든가 손절가를 한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예, 목표가하고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하기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 게 사실인데요. 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8만 원 정도를 일단 잡아봤습니다. 이게 빠지기 전에 가격 갖다가 일단 정했었는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원 정도로 잡아봤는데 현재 가격은 지금 그 손절 가격보다 밑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네. 요 10,000원, 2만 원 선은 크게 이제 구애받지 마시고 여기서 충분히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NHN에 이어서 세아베스틸은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죠. 네, 세아베스틸 역시 그 실적으로 따진다면 이보다 좋은 종목은 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 지난주 15일에 그 실적을 좀 발표한 거로 따진다면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역시 실적은 좀 엄청 좋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나 증가했고요. 매출 역시 79%나 상승한 그 5,022억을 좀 기록했었는데요. 이미 2분기에 그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도 역시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고요. 역시 4분기에도 실적은 좋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꾸준한 성장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그 배당을 700원 정도로 했었는데 네. 그 올해 역시 배당을 갖다가 1,000원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 이상으로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 역시 35,000원 정도로 잡아봤었는데 손절가하고 그 목표가하고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22,000원 정도 잡았었는데 네. 역시 그 현재가는 그 손절가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오늘 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손절가하고 그 현재 그 이 종목이 향후 그 꾸준한 성장세를 이룰 것이냐 이럴 것이 다 계산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세아베스틸 상당히 그 위쪽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이다가 요즘 들어서 뭐 전체 장세가 무너지는데 어떤 개별 종목이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쭉 미끄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자, 세아베스틸 여쭤봤고요. 자, 끝으로 현대건설은 어떻습니까? 좀 건설업종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현대건설 지금 정부 당국의 그 추가적인 금리 조치를 인해서 그 여기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최근 그 건설업계 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명 그 PF라고 좀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른 여타 건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가 좀 적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여기에 그 미분양 주택 수가 그 3,000 가구 이내로 좀 알려져 있고 네. 올 상반기 기준 그 PF 보증 잔액도 1조 3천억에 그치는 등 그 주택 경기 관련해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여타 건설사보다 위험이 좀 작은 편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3분기 실적을 갖다가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해외 부분의 급성장에 힘입어서 그 영업이익이 1,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증가했고요. 매출액 역시 1조 8천억 원으로 31%나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1,200억 원으로 155%나 늘어났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분기 실적 호조와 관련해서는 그 중동 지역의 플랜트 공사 확대가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현재 회사 차원에서 본다면 5년치 공사 물량에 해당하는 약 39조 원의 수주 전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박힌 바 있었고요. 해외 공사 그 선수군 유입으로 인해서 그 순차익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그 무차별적인 주가 급락은 좀 지나치다는 판단하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선을 잡고 들어갈까요? 네,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그 5만 5천 원 정도로 일단 그 목표가를 잡아봤는데요. 네. 빠지기 전 가격대 대비해서 5만 원 이상, 6만 원 사이에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아봤고요. 네. 손절가는 오늘 저점을 기록했었는데 오늘 저점이 38,000원입니다. 오늘 저점 38,000원 갖다가 손절가로 잡아왔습니다. 네, 38,000원 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손절을 하라는 그런 손절가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뭐 증권업종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이 공식적으로만 16만이 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5만이다, 30만이다. 참 말이 많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것만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까지 워낙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건설업계에 특히나 이제 주택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업계의 위기가 상당히 커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PF 관련 금융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염려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주요 변수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튼실한 그런 경영을 유지를 하면서 생존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에서 갖고 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우량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매수적 관점은 매수가 아니라 매수적 관점은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도 투자자로서 한번 그 기회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해 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수 소장님과 함께 지금의 그 증시 상황과 그리고 분석, 예측, 그리고 종목에 관한 추천과 그에 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권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센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LIG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정광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급반등을 보이면서 이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염려는 그래도 잠시 조금은 줄어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증시 흐름을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경제 상황이 위기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완전히 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위기 상황을 겪은 바 있는데 과거의 그 위기 상황과 지금의 어떤 주가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 상승률 측면에서 우선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나 또 저희 분석하는 저희 쪽도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IMF는 몇 점이고 그리고 IT 버블이 끝난 이후에 몇 점이다라고 수치로 계량화하기 힘든 위기이기 때문에 과거 위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에 주안점을 두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그림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보시는 그림이 과거 97년도 IMF 이후에 국내외 주식시장 상황과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끝났을 때 그리고 2003년도에 국내 카드채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에 종합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네. 우선 현재 그 제일 왼쪽에 있는 IMF 직후에 종합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 60%를 기록을 했고요. IT 버블이 끝날 당시에 대략 51%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03년 카드채 사태가 터졌을 때는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난 그 892포인트 저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2.8%가 떨어져서 차트에서 주황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 전반적인 지수 하락률 수준이 마이너스 50% 수준에서 60% 레벨에 들어갈 때는 주식시장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그 당시에 나타났던 위기 상황과 비교해 보면 2003년이나 2001년 위기 상황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IMF 같은 외환위기 상황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주식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묘하게 주가는 52.8% 수준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증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냐면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P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와 채권 수익률, 여기서는 국고채 3년 금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주가 수익률 대비 채권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요. 반대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채권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저희 나라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대략 10%에서 12%포인트 사이에 들어갈 때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지난 저점 기준으로 보면 대략 8.95%포인트까지 진입을 했고요. 히스토리컬하게 8.95% 수준에 보면 주가가 바닥권 내지는 바닥권 진입하기 직전 상황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과매도 수준인데 저 부분을 참고하시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로 볼 때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과거 위기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상황보다도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증시가 청산가치 미만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식들이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지금 정도면 이제 뭐 살만하다. 사실 어떤 그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계산 1, 2위 하는 종목들마저도 5,000원 미만, 액면가 미만, 심지어는 뭐 3,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 전체의 주가 수준이 한 어느 정도 상황인지가 궁금하네요. 네, 최근 언론 보도나 이제 각 증권회사 자료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 종합주가 지수 시장의 전체 PE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순자산 비율이 한 배 미만으로 떨어져서 0.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종합주가지수 시가총액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80%만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실제 과거에 2002년 이후에 종합주가지수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2001년 당시에 0.69배, 그리고 2003년 초에 0.76배, 그리고 2004년에부터 한 배가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저희가 2004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릴레이팅을 이야기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도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이 낮게 평가된 부분이 2004년 이후에 재평가되었다고 소위 릴레이팅 과정을 겪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 때부터 릴레이팅이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에 따라 지금 자산 가치와 주가 수준을 비교해보면 0.8배 수준이기 때문에 1대1로 보더라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는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이 더 훨씬 낮게, 즉 적어도 평균적인 상황이라면 20% 이상 그 가치가 덜 평가받고 있다는 전제가 가능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 살펴본 리스크 프리미엄과 코스피 지수의 분기별 상승률과 현재 PBR 수준까지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주식시장에 저희가 흔히 말로써 과매도에 들어갔다 내지는 집채권이라 하는 것보다는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던데 이제 요즘 들어서 어떤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0월 1일부터 지난 23일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물량이 무려 한 4조 원이 넘는데요. 그걸 좀 더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 2005년 이후에는 무려 80조 원 가까운 순매도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외국인 주식 보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네. 실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2002년과 2003년, 2004년에 순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5년, 2006년, 2007년, 그리고 올해 4년째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략 4년 동안 매도한 금액 수준은 78조 원 정도, 80조 원 가까이 이루고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합한 수준만큼 지난 3년 반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금액이 총 140조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과거의 외국인들의 보유 수준을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 92년에 저희 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이 됐고 그 이후에는 실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IMF 직후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현재 144조 원이고 이 수준은 지난 2003년에 142조 원 수준까지, 즉 2003년 이후에
거의 한 5년 동안 제일 낮은 수준까지 진입을 했고요. 작년에 308조 원대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근 들어서는 헤지펀드 수익률이 10월 말에 결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형 헤지펀드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확대되는 모습이었었고, 이번은 이번 주 주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진입을 할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대략 한 1280원에서 1300원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추이가 좀 줄어든다든지 주식시장이 안정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나타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차익까지도 감안한 자금 유입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헤지 펀드들의 결산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공세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외국인들은 주가 하락한 이후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종목들, 즉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가 배당률이 높아진 은행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진입 시점도 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기 추이가 여전히 불안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리스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은 과거와 같이 공격적으로 늘릴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 공세는 약화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쇼커버링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증시가 연기금의 적극적인 개입 등에 힘입어서 이제 단기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이 랠리가 한동안 좀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좀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은 이 저점에서 지금이라도 좀 사서 그나마 많은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좀 사서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통해서 좀 보유 주식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유혹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꽤나 있으실 거거든요. 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시는지? 예, 우선 현재 과연 이제 지수가 상당히 V자 급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V자 반등도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타나고 있고. 네. 하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외환 시장에서 환율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에 오히려 주식 시장은 그동안 외환 시장이 억압해 왔던 부분을 반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공세가 좀 더 약화될 시점도 저희가 진입 시점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75bp를 인하를 했고, 그 유동성이 파급되는 효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저희가 가까이 있는 2001년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갑작스럽게 인하를 단행하면서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했던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대략 한 시차는 2주 정도 소요됐던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존 악재가 다 소멸됐다라고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PBR 수준이 0.8배면 적어도 한 배만큼만 적정하게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20% 이상, 즉 주가 저점이 900포인트 가까이 되기 때문에 90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잡으면 대략 한 1080에서 1090포인트 정도, 이 지수 레벨이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이 대략 위치한 지수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주가 반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급락한 시기, 즉 하락 초기와 그리고 하락 중기, 하락 말기로 볼 때 현재는 하락 말기에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하락 말기에 저희가 경험을 했듯이 시가총액 우량주들, 즉 업종 대표주들의 주가 하락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안한 상황이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우선 로스컷이나 비중을 줄이고 하자는 섹터들이 대체로 시가총액이 큰 업종 대표주일 가능성이 큰데, 어제와 오늘의 주식시장의 양상은 업종 대표주 중심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로스컷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되었고, 국민연금이 시가총액 우량주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최근에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조선 관련주와 철강 관련주 쪽이 가격의 등락폭이 최근에 가장 컸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폭이 컸던 섹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플러스권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흐름을 타고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리해 보이고요. 특히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주가 급락 수준을 보시면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조선 관련주와 철광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통신 섹터가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통신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경기 방어 입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쯤은 통신 관련주 쪽도 짧은 단기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점의 적정 주가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기 매매를 하시다 보면 주가가 대외 여건이 고정될 때 큰 상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 우량주의 하락 말기를 지나서 안정화 단계에서는 업종 우량 대표주 쪽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업종 우량주로 일단은 그 종목에 관한 관심을 좀 축약시키라는 그런 주문을 끄트머리 하신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LIG 증권 투자 전략팀의 서정광 팀장님의 조언을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천선의 회복은 이루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동안 V자형으로 급하게 떨어져 가던 급락세가 그래도 진정되고 잠시라도 일단 급반등을 했다라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제 이야기나 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직까지 경제 위기 상황이 수습됐다라고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그 근거 자체가 좀 빈약하고 앞으로도 위기 상황이 또 경기 침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투자자 여러분께서 당분간은 그래도 좀 지루한 장세에 좀 어렵더라도 좀 더 지치지 말고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풀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급하게 덤비기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좀 느긋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요. 이미 발생한 손실이라면 손실을 확정짓기보다는 좀 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곁들여 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